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를 휘감아 도는 바람이 잠시 쉬어가는 고즈넉한 고개 마루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나 물건을 팔러 다니는 보부상들이 해가 저물면 하룻밤 몸을 의탁하곤 했던 작지만 아늑한 길목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인가가 드물어 해가 지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으슥한 곳이었으나 자리 잡은 주막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지친 나그네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이정표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면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주막의 주인은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박씨 과부였는데 그녀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주막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이 남기고 간 이 작은 주막을 지키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손을 놀리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모릴과 밭일로 마디가 굵어지고 터져 있었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그녀의 눈매만은 언제나 맑고 따뜻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넉넉한 양반에게나 가진 것 없는 장돌뱅이에게나 똑같이 뜨끈한 국밥을 가득 퍼주었고 잠자리가 모자라 부어가구니 옆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 이들에게도 군말 없이 낡은 이불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걸거치가 모두 끝나고 들판이 텅 비어 스산한 바람만이 맴돌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아침부터 잔뜩 찌푸려 있더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거뭇한 구름이 몰려와 사방을 어둑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당에 널어두었던 시래기를 걷어들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물기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만 같은 차가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에는 손님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부엌 정리를 마치고 안방 아랫목에 불을 지피려 했으나 혹시라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서린문 옆에 걸어둔 청사초롱에 불을 밝혔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시래기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가마솥 안에서는 밥알이 알맞게 퍼진 숭늉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행주로 솥뚜껑을 윤이 나게 닦으며 올겨울을 날들감이 넉넉한지 김장독에 묻어둔 김치는 잘 익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집안 살림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장작 펴는 일이나 지붕을 고치는 힘든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기에 겨울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얹혀있는 듯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한숨 대신 씩씩하게 부지뱅이를 고쳐잡으며 아궁이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휑한 바람 소리에 섞여 바스락거리는 인기척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이내 컹컹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누군가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부인 행주치마에 물 묻은 손을 급히 닦으며 부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어스름한 저녁 속에 한 사내가 대문 기둥을 붙잡고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은 듯 헬쑥한 얼굴에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입고 있는 옷은 천조각을 기워 만든 누더기에 불과해 살을 내는 듯한 산바람을 맞기에는 터무니없이 얇아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낯선 사내의 행색이 너무나도 비참하여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그가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사내의 몰골은 더욱 처참했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퀭하게 풀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터져 있었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으려다 겨우 중심을 잡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룻밤만 처마 밑에서 비바람을 피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거지 신세란 방을 내달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그저 얼어 죽지 않게 바람만 막아달라고 청하는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를 부축해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돈 몇 푼보다 중한 법인데 어찌 이 엉덩설 안에 사람을 밖에서 재울 수 있겠냐며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누추한 몰골이 폐가 될까봐 극고 사양했으나 박씨 부인의 손길은 따뜻하면서도 강인하여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를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부엌 한 구석 자리로 안내하고 지프로 엮은 멍석을 깔아주며 잠시 몸을 녹이고 있으라고 일렀습니다. 사내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허리를 숙였고 따뜻한 아궁이 불빛이 그의 얼어붙은 몸을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재빨리 뚝배기를 꺼내 뜨거운 국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푹 삶아낸 치레기와 두부를 얹고 구수한 된장 국물을 가득 부은 뒤 파를 송송 썰어 올리니 먹음직스러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잘 익은 깍두기와 고추장아찌를 곁들여 작은 소반에 담아 사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배고픔에 지쳐있던 사내는 염치 불고하고 숟가락을 들어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굳어있던 그의 몸이 조금씩 풀리며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비우는 동안 박씨 부인은 묵묵히 부엌 일을 하며 그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사내는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 듯 깊은 숨을 내쉬며 박씨 부인을 향해 다시 한번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 곳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병을 얻고 노잣돈마저 도둑맞아 이 지경이 되었다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사연을 들으며 혀를 차고 안타까워했는데 문득 그가 자리에 앉아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한쪽 다리를 불편하게 뻗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리가 불편하냐고 묻자 사내는 황급히 다리를 감추며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내의 만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바지단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그의 발목과 종아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낡아 빠진 집신 사이로 드러난 발은 동상에 걸려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곳곳이 찢어지고 진물이 흘러나와 핏자국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씻지도 못한 상처가 덧나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끌고 이 험한 산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서둘러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오고 깨끗한 천을 찾아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부끄러움과 고마움에 어쩔 줄 몰라하며 몸을 움츠렸으나 박씨 부인은 마치 친동생을 돌보듯 정성스럽게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따뜻한 물이 닿자 사내는 쓰라림에 신음을 흘렸지만 이내 박씨 부인의 부드러운 손길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상처를 닦아내고 약초를 지시려 바르기는 했으나 상처를 감싸줄 만한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거친 무명천으로 감싸면 상처가 쓸려 더 아플 것 같고 그냥 두자니 날카로운 바람에 살이 더 터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안방 장롱 길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그 짝을 떠올렸습니다. 그 괴짝 안에는 그녀가 시집올 때 입었던 고운 한복과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옷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이 혼례 때 입었던 붉은색 비단 마고자와 푸른색 옷고름은 그녀에게 목숨보다 귀한 추억이 깃든 물건이었습니다. 살림이 어려워 쌀도둑이 비어갈 때도 빚쟁이가 찾아와 행패를 부릴 때도 그녀는 그 비단 옷감만은 절대 팔지 않고 지켜왔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지난날의 행복했던 기억이자 힘든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괴짝 앞에서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비단 옷감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가위도 쓰지 않고 이후로 비단 옷고름을 찍 찢었습니다. 맑고 고운 비단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을 갈랐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을 주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사내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비단 조각을 사내의 상처난 발에 감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무명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부드러운 비단이 상처를 감싸자 사내는 비로소 고통이 잦아드는 듯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단은 차가운 냉기를 막아주고 상처의 진모를 부드럽게 흡수하여 그의 발을 보호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내는 박씨 부인이 귀한 비단을 찢어 자신의 더러운 발을 감싸주는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알지도 못하는 거지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는 목이 메어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그를 다독이며 물건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모셔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떠날 때 신으라고 남편이 신던 튼튼한 미투리 한 켤레와 챙겨둔 주먹밥을 받침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까운 비단에 대한 미련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사내는 따뜻한 부엌 아궁이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박씨 부인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안방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드디어 쌀랑눈이 내리기 시작했는지 사그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자신이 한 일이 남편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었기를 기도했습니다. 비록 내일 당장 쌀독이 빈다 해도 오늘 밤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서 얼어 죽지 않고 따뜻하게 잠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사내는 조용히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인기척에 잠을 깨어 밖으로 나왔고 사내는 대문 앞에서 그녀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발에는 붉은색 비단 조각이 단단히 감겨 있었고 그 위에 튼튼한 미투리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눈이 쌓인 고갯길을 향해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가 고개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내의 모습이 흰 눈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박씨 부인은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찬바람에 볼이 빨갛게 얼어붙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상하게도 뜨거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 위에 찍힌 사내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그가 부디 무사히 한양에 도착하여 뜻을 이루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찢어진 비단 옷고름은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났지만 그 조각은 낯선 이의 상처를 감싸 안고 머나먼 길을 함께 떠난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주막의 굴뚝에서는 다시금 희망처럼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거지가 다녀간 뒤로 며칠 동안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길을 지우고 처마 끝에는 수정 고드름이 창처럼 날카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날 이후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들이 고개를 넘어가는 한 거지를 보았는데 그 거지의 다리에 붉은 비단이 감겨있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비단이 햇빛을 받아 어찌나 곱게 빛나던지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의 행색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 귀신에 홀린 줄 알았다며 나무꾼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소문은 좁은 산골 마을의 우물가를 거쳐 사랑방으로 다시 아낙네들의 빨래터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붉은 비단이 박씨 부인이 시집 올 때 해왔던 귀한 일환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아니, 그 귀한 비단을 생판 모르는 거지 발사계로 주었다고 박씨 부인이 드디어 실성을 한 게지. 누군가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포가 석자인 주제에 남을 돕는다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소문이 도는 줄도 모르고 그저 묵묵히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 마침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최 부자의 궤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땅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 부자는 욕심이 턱밑까지 차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곳간에 쌀이 썩어나갈 정도로 재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작농들의 뼈골을 빼먹는 것으로도 모자라 흉년이 들어도 소작료를 깎아주는 법이 없는 지독한 구루수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주막터 또한 최 부자의 땅이었는데 그는 평소에도 목이 좋은 주막자리를 탐내며 호시탐탐 박씨 부인을 쫓아낼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막이 헐리면 그 자리에 큰 술집을 지어 더 많은 돈을 벌 공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박씨 부인이 비단 옷감을 거지에게 주었다는 소식을 듣자 최 부자는 무릎을 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최 부자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모아 주막으로 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두툼한 비단 옷을 겹쳐 입고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털모자를 눌러쓴 채 거드름을 피우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내 오늘 그 과부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고 밀린 도지, 땅새의 핑계로 기어코 주막을 빼앗고 말리라. 최 부자의 불호령에 하인들은 헐레벌떡 길을 터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사나운 기세에 밀려 슬금슬금 집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평화롭던 주막의 오후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요란한 징소리와 고함 소리에 깨지기 시작했고 박씨 부인은 불길한 예감에 하던 일을 멈추고 살인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장은 썩 나와서 왜 저를 받지 못할까? 대문이 부서져라.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최 부자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주막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과 고기로 번들거렸고 눈은 도끼가 서려 있어 마주하기조차 두려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황급히 부엌에서 나와 젖은 손을 치마폭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이 추운 날씨에 일로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녀는 최대한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으나 최 부자는 콧방귀를 기며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섰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톡톡 치며 주막을 둘러보더니 경멸 어린 눈초리로 박씨 부인을 쏘아보았습니다. 내 인연, 내 귀가 먹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를 바지저고리로 보는 게냐? 최 부자의 느닷없는 호통에 박씨 부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당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최 부자는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땅에서 장사를 하면서 도지는 제때 못 내겠다며 사정을 하더니 지나가는 거지에게는 비단을 척척 내주었다지. 그 비단이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혹시 벼섬이라도 빼돌려 돈을 모은 것이 아니더냐? 최 부자의 억지 주장에 박씨 부인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감마님, 천부당 난 부당하옵니다. 그 비단은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낡은 옷고름일 뿐입니다. 거지가 동상에 걸려 발이 썩어 들어가기에 참아 볼 수 없어 감싸준 것뿐인데 어찌 벼섬을 빼돌렸다 하십니까? 박씨 부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최 부자에게는 쇠기의 경일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며 지팡이로 마당에 놓은 장독 뚜껑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장독이 깨지자 주막에 있던 손님들은 겁에 질려 밥숟가락을 놓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순식간에 주막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씨 부인은 깨진 장독 파편처럼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듣기 싫다. 핑계는 저승가서나 대거라. 네가 정녕 돈이 없어 도지를 못 내는 줄 알았더니 거지를 먹여 살릴 돈은 있고 지주에게 바칠 돈은 없다는 말이냐.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박씨 부인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 너를 불쌍히 여겨. 그동안 봐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유분수지. 당장 밀린 도지를 내놓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주막을 비워야 할 것이다. 최 부자의 으름장에 박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겨울 한철 장사에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형편에 당장 큰 돈을 내놓으라니 그것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박씨 부인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주막 구석구석을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은 신이 나서 부엌과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소뚜껑을 열어보고 이불장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들은 쌀독을 확인하고는 쌀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비웃었고 벽에 걸린 마늘 엮음이나 시래기까지 건드리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차마 말리지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 타인의 더러운 발길에 유린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최 부자의 위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바탕 난동을 부린 최 부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박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잘 들어라. 이번 보름까지 밀린 세를 다 갚지 못하면 그날로 내 짐을 모두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주막은 내 조카 녀석에게 넘겨 술집으로 만들 테니 그리 알아라. 최 부자는 마지막으로 박씨 부인에게 침을 투베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인들도 낄낄거리며 주인을 따라 나갔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정막과 한수만이 남았습니다. 깨진 장독에서 흘러나온 간장 냄새가 비릿하게 코를 찔렀고 널브러진 집기들은 처참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최 부자 일행이 사라지자 그제야 구석에 숨죽여 있던 늙은 할멈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 할멈은 젊어서부터 주마비를 거들며 박씨 부인을 친딸처럼 아껴주던 분이었습니다.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박씨 부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주저앉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저 천벌 받을 놈들이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행패를 부렸구만. 울지 말게. 자네가 울면 저 순간 서방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나. 할멈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에 박씨 부인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할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할멈은 거친 손으로 그녀의 등을 쓸어밀었습니다. 할멈은 소매로 박씨 부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다 보고 계시는 법이네. 자네가 그 거지에게 베푸는 덕이 어디로 가겠나. 비록 지금은 시련이 닥쳤지만 착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볕들 날이 올 것이야. 옛날에 적선지가 숫시 매운 피씨에서 대자 피씨 우리가 인프들 이라 경사가 있는 법이네. 할멈의 말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 확신에 찬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말에 힘을 얻어 눈물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너져 내리면 정말로 주막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씨 부인과 할멈은 말없이 마당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장독 조각을 줍고 엎어진 멍석을 털어 다시 깔았습니다. 흩어진 살림자리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박씨 부인은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하나둘씩 풀어내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깨진 장독 대신 깨끗한 항아리를 꺼내 남은 간장을 옮겨 담으며 최 부자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이 주막을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 너머로 기울고 마을에는 다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주막 안방에는 희미한 호롱불 하나만이 쓸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바느질거리를 손에 들었지만 바늘개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침침해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린 탓에 온몸이 손뭉치처럼 무거웠지만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름까지 돈을 마련할 길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겨울이라 손님도 뜸한데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밤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들은
무심할 정도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며칠 전 다녀간 거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떠날 때 보여주었던 깊은 눈빛과 비단으로 감싼 발을 절독이며 눈길을 걸어가던 뒷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분은 이 추운 날씨에 어디서 주무시고 계실까? 발에 난 상처는 좀 아물었을까? 자신의 처지가 풍전등화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박씨 부인은 여전히 남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지에게 준 비단 옷고름이 아깝다는 생각은 수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옷고름이 그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나그네의 안녕을 빌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집에서는 밤늦도록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기생들을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하인들에게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보아라, 이 마을에서 내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 과부년이 아무리 버텨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 그는 껄껄 웃으며 술잔을 비웠지만 그의 웃음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공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가진 자의 횡포에 분노하면서도 힘이 없어 숨죽여야 하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서는 어김없이 박씨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아낙네들은 최 부자의 횡포를 비난하면서도 박씨 부인이 과연 보름 안에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 착한 사람이 쫓겨나면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국밥 한 그릇 마음 편히 먹나. 최 부자, 그 사람은 천벌을 받을 거야. 두고 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박씨 부인을 동정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돈을 빌려줄 형편은 못 되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힘든 겨울을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이른 아침부터 주막 문을 활짝 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녀의 빗자루 소리는 여느 때보다 힘찼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최 부자가 정한 기한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산에서 칡뿌리를 캐고 밑바느질을 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고 눈 밑에는 거뭇한 그늘이 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막을 찾는 손님들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사정을 알기에 국밥값을 조금 더 얹어주기도 하고 말없이 땔감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큰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그런 소소한 점들이 모여 박씨 부인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보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져 강물이 꽁꽁 얼어붙었고 산새들조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주막의 땔감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쌀독에는 쌀알이 바닥에 깔릴 정도만 남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텅 빈 쌀독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어.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심상치 않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급하게 주막 쪽으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이웃집에 사는 돌쇠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박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아니, 큰일이 아니라 이상한 씨 부인은 놀란 가슴을 써내리며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리 호들갑인가? 최 부자가 또 사람을 보냈는가?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한양에서 암행어사 출두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아요. 임금님이 보내신 높은 관리가 우리 고을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아에서도 난리가 났고 최 부전에도 갑자기 잔치 준비를 한다고 야단법석이에요. 박씨 부인은 암행어사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탐관오리나 악독한 부자들을 혼내주는 암행어사.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듣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암행어사라니?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막연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을은 삽시간에 수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혹시나 자신들의 하소연을 들어줄까 하여 기대를 품었고, 죄를 지은 자들은 혹시나 자신들의 비리가 들통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특히 최 부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탄로날까 두려워 마을 사람들을 입단속시키고 관리를 극진히 대접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마을 곳곳을 청소하게 하고 자신의 집게문을 활짝 열어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 소란 속에서도 박씨 부인의 주막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곧 닥쳐올 거대한 변화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 않게 주막의 깃발을 흔들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서로 부대끼며 묘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겨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녀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깊어질수록 그 기세가 더욱 흉포해져 마치 온 세상을 하얀 얼음 감옥에 가두려는 듯했습니다. 음보라가 며칠째 쉬지 않고 몰아쳐 살인문 앞에는 허리까지 눈이 쌓였고, 마을 사람들은 땔감을 구하러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주막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손님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부엌에는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고, 아궁이의 온기는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남은 쌀을 아껴 죽을 써 먹으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지만 고가는 바닥을 드러냈고 잠독대마저 텅 비어가는 상황에서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막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 아침 눈을 치우고 혹시 모를 손님을 위해 마른 행주로 산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독촉 기한이 다가올수록 박씨 부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수덩이처럼 까맣게 변해갔습니다. 돈을 구할 길은 막막했고 마을 사람들조차 자신의 코가 석자라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밤이면 칼바람 소리가 빚쟁이의 고함 소리처럼 들려와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낮이면 최 부자의 하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 댁의 마름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체념한 표정으로 마루에 나섰으나 마름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이번에 오실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큰 잔치를 여신다네. 자네 솜씨가 좋으니 와서 부원을 좀 거들게나. 박씨 부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최 부자가 일을 시키려 부르다니 이는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름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을 잘 거들어주면 밀린 도지를 며칠만이라도 더 기다려줄 수도 있으니 잔말 말고 따라오게. 박씨 부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앞치마를 단단히 여미고 마름의 뒤를 따라 최 부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길을 걸으며 그녀는 굴욕감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주막을 지킬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잔치 준비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소와 돼지를 잡는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요란했고 곳곳에 쌓인 장작더미와 식재료들은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부여와 전을 붙이고 떡을 빚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들의 얼굴에는 웃음기 대신 고단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최 부자는 대청마루에 앉아 운방대를 물 하인들을 호령하며 조금이라도 동작이 굼든 사람이 보이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대문에 들어서자
최 부자는 거만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냐, 제 발로 기어 들어왔구나. 내 그 잘난 손맛으로 귀하신 분 입맛을 맞추지 못하면 그날로 내년은 쫓겨날 줄 알아라. 박씨 부인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 긴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에게 맡겨진 일은 찬물에 채소를 다듬고 비린내 나는 생선을 손질하는 험한 일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우물물을 길어올려 채소를 씻는데 손이 깨질 듯 시려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물을 썰고 배추를 절였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비단 옷고름을 찢어 거지애가 발을 감싸주던 그 따뜻한 나음만은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음식이 비록 탐욕스러운 최 부자의 잔치상에 올라갈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엌 안은 고기 삶는 냄새와 기름 지지는 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소뚜껑 위에서는 빈대떡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시루에서는 하얀 김과 함께 떡이 쪄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굶주림에 시달리던 마을 나납들은 그 냄새에 한기쯤을 느꼈지만 감히 음식에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의 감시가 워낙 삼엄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묵묵히 생선전에 가시를 발라내며 문득 지난번 찾아왔던 거지가 생각났습니다. 그토록 배고파하던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더 먹이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많은 음식이 줄인 배를 채우는 데 쓰이지 않고 권력을 위한 뇌물로 쓰인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 부자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준비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 된 국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전의 모양이 예쁘지 않다며 아낙네들에게 접시를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아, 이번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임금님의 명을 받고 오시는 암행어사일지도 모른단 말이다. 내 정성이 부족해 보이면 너희들 목숨도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 최 부자는 공포감을 조성하며 사람들을 박달했습니다. 사실 그는 암행어사가 온다는 소문에 겁을 먹고 미리 잘 보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죄지은 자가 제 발 저린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묵묵히 엎어진 국을 치우고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의 고함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오직 음식 맛에만 집중했습니다. 육수를 우려내고 간을 맞추는 그녀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재료는 최 부자의 것이었으나 그 맛을 내는 것은 박씨 부인의 정성과 연륜이었습니다. 그녀가 끓인 탕국에서는 깊고 그윽한 향이 우러나왔고 무쳐낸 나물에서는 향긋한 봄 내음이 나는 듯했습니다. 다른 아낙네들도 박씨 부인의 솜씨에 감탄하며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부엌의 중심은 최 부자가 아닌 박씨 부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날씨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열기도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추위와 피로에 지쳐 하나둘씩 꾸벅거리기 시작했지만 박씨 부인은 흐트러짐 없이 밤새도록 사골 국물을 지켰습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기름을 걷어내며 맑고 진한 국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기도를 올리는 사제처럼 경건한 자세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음식이 누군가의 배를 채우고 그 기운으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주막주모로서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마을 어귀에 팥발마가 당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리가 오신다. 관리가 오신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웅성거렸고 최 부자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대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하인들을 도열시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어서 마당에 멍석을 깔고 음식을 차려내라. 술은 가장 좋은 청주로 데워놓고
고기는 식지 않게 화로에 올려라.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있던 박씨 부인과 아낙네들도 손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윽고 화려한 가마와 수십 명의 포졸들이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자 마을 사람들은 압도되어 길가에 엎드렸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위험 있는 관복을 입은 관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최 부자는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아부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리, 누추한 곳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소인이 정성을 다해 주안상을 마련하였으니 부디 드시고 노독을 푸시지요. 그의 얼굴에는 비굴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관리는 말없이 최 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어서 속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관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최 부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산의 진미를 보며 관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기름진 고기와 값비싼 술, 화려한 전들이 가득한 상은 흉년이 든 이 마을의 사정과는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관리의 눈치를 살피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날이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재료들만 모아 만든 음식입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는 젓가락을 들어 음식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박씨 부인이 밤새 끓인 탕국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습니다. 국물을 넘기는 순간 관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던 눈매가 순간 부드러워지며 어딘가 그리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국물을 떠먹더니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은 마치 끓여주시던 맛과 같구나. 겉멋만 든 음식이 아니라 깊은 정성이 들어있어. 관리의 칭찬에 최 부자는 뜰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하하. 소인의 집 찬모들이 밤을 새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는 곧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밖에는 굶주리는 백성이 천지인데 어찌 관리된 자로서 혼자 호의호식할 수 있겠는가. 관리의 서리발 같은 꾸지람에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인심이 후하다는 주막에 가서 묵을 것이니 그리 알라. 그 말에 최 부자는 물론이고 부엌에 숨어있던 박씨 부인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인심이 후한 주막이라니 이 고을의 주막이라고는 박씨 부인의 나액은 주막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리, 그 주막은 낡고 비루하여 나리께서 머무실 곳이 못 됩니다. 게다가 그 주인 여자는 관리는 최 부자의 말을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 결정은 내가 한다. 길을 안내해라. 관리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고 포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씨 부인은 멍하니 서 있다가 급히 뒷문으로 빠져나와 주막으로 달렸습니다. 관리가 오신다는데 방도 차갑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으니 큰일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치마가 밟히는 줄도 모르고 눈길을 달려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남은 쌀을 박박 긁어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뛰었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도대체 그 높은 관리가 왜 하필 자신의 초라한 주막을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주막의 도리이기에 그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주막 앞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관리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당으로 나가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날이 누추한 곳이라 대접할 것이 없어 송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관리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내 당신을 보러 왔소. 그 목소리는 어딘가 낯익으면서도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관리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수한 용모에 맑은 눈빛을 가진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주위를 물리고 박씨 부인과 단둘이 마주섰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박씨 부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해진, 하지만 깨끗하게 보관된 붉은색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비단은 자신이 거지에게 주었던 바로 그 옷고름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눈으로 관리를 바라보자 관리는 비단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 눈 보라치던 밤, 죽어가던 나를 살린 것은 뜨거운 국밥 한 그릇과 이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부인, 제가 바로 그 거린입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의 머릿속이 하얘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칠 전 밥을 빌어먹던 거지가 이토록 높은 관리가 되어 나타나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관리는 놀란 박씨 부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다시 살게 했고 과거에 급제하여 이렇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으러 왔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오. 관리의 말에 박씨 부인은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고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바로 그 거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자신의 운명이 끝장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주막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에, 그 거지가 암행어사였다니. 박씨 부인이 정말 큰 복을 받았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주막 마당에는 훈훈한 기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정의로운 심판을 예고하듯 하늘에서는 서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물 젖은 얼굴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으며 길고 길었던 겨울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주막 마당에는 찬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와 나무가지를 흔들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가슴속에 일렁이는 뜨거운 열기는 그 추위를 녹이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관복을 입은 암행어사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낡은 비단 옷고름을 꺼내든 순간 주막을 에워싸고 있던 수많은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기적을 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듯 경이롭고도 믿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사의 발치에 엎드렸고 어사는 그런 그녀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눈시울마저 붉히게 만드는 감동적인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이윽고 어사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저 탐욕스러운 최부자를 내 앞으로 대령하라. 어사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구석에 숨어 벌벌 떨고 있던 최부자는 사색이 되어 포졸들에게 양쪽 팔을 붙잡힌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오다시피 했는데 그 비대하고 기름진 몸뚱이가 땅바닥에 널브러진 모습은 참으로 볼성사나웠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거드름을 피우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죄지은 자의 비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부자는 어사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사는 주막의 평상에 정조하고 앉아 죄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관아의 동원이 아닌 낡은 주막의 마루였지만 그의 기품과 서슬퍼런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했습니다. 죄인 최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내 얼굴이 기억나지 않느냐? 어사의 물음에 최 부자는 억지로 고개를 들었으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나리, 소인이 어찌 감히 나리의 조난을 잊겠습니까? 다만 소인이 눈이 어두워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최 부자는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어사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렇다면 네가 내쫓으려 했던 이 박씨 부인은 어찌 나를 알아보았더냐?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운 탓이겠지. 어사는 품에서 다시 비단 조각을 꺼내 최 부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아라, 이것은 내가 가장 춥고 비참했던 날. 이 여인이 내게 베푼 따뜻한 마음이다. 너는 곳간에 쌀이 썩어나가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쥐어짜고 엉덩설 안에 갈 곳 없는 이를 내치려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짠 음식으로 잠시를 버렸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고도 남음이다. 어서의 꾸짖음은 천둥 소리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최 부자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저 열심히 재산을 모은 죄밖에 없습니다. 주막터는 엄연히 제 땅이고 도지를 받지 못해 독촉한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법대로 한 것이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최 부자의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여 웅성거렸습니다. 저우 천벌받을 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우리를 짐승 취급하려니 꼴 좋다. 여기저기서 원망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사는 손을 들어 차중을 조용히 시키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법이라 했느냐. 그래,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법으로 따져보자. 국법에는 흉년이 들었을 때 소장료를 감면해주고 구휼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늘 너는 이를 어기고 오히려 고리대금으로 백성을 수탈하였다. 또한 관아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땅을 넓히고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이미 내게 다 보고되었다. 이것이 네가 말하는 법이냐? 어사가 품속에서 시부책 하나를 꺼내 던지자 최 부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책은 최 부자의 집사가 몰래 기록해둔 이종장부로 그동안 최 부자가 저지른 비리가 낱낱이 적혀있는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은 최 부자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이 차를 당장 형틀에 묶고 그동안 착복한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고에 환수하라. 그리고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도록 하라. 어사의 판결이 내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암행어사 나리 만세. 박씨 부인 만세. 수년 동안 장으로 변했습니다. 포졸들은 최 부자를 끌고 나갔고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절대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는 다시 박씨 부인을 향해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놀라게 되려 미안하오. 이제 더 이상 빚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소. 최 부자에게 빼앗겼던 이 주막터는 이제 온전히 부인의 것이 될 것이오. 내가 관아에 일러 문서를 정리해 줄 테니 안심하고 사시오. 어사의 말에 박씨 부인은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리, 나리,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곁에 있던 늙은 할멈도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어사는 빙그레 웃으며 최 부자의 집족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차려진 음식들은 모두 백성들의 것이니 이곳으로 가져와 잔치를 벌입시다. 오늘 하루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 근심 걱정을 잊으시오. 어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젊은 장정들이 우르르 최 부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기니 모락모락 나는 고기 산적과 떡, 술독을 짊어지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소관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는 맛있는 음식들이 주막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주막은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을 굶주렸던 아이들은 떡을 양손에 쥐고 볼이 이어지도록 먹었고
노인들은 따뜻한 고깃국에 밥을 말아 드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평생 이런 호강은 처음일세. 이게 다 박씨 부인 덕분이야.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술을 건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피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더 챙겨주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단함이 씻은 듯 사라지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어사는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 대신 편안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촐로들이 따라주는 막걸리 잔을 기꺼이 비웠습니다. 그에게 다가와 절을 하는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그들의 거친 손마디에서 삶의 애환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 위에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리의 도리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박씨 부인은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 한 그릇을 따로 담아 어사에게 올렸습니다. 날이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제 정성을 담았습니다. 예전처럼 맛있게 드셔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듯 말했습니다. 어사는 그 국밥을 받아들고 감회에 젖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뚝배기, 구수한 시래기 냄새, 그리고 딱 그것은 그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생명의 빛이 되어주었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눈을 감고 음미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도 이 국밥 맛을 따를 수는 없소. 정말 고맙소, 부인. 밤이 깊어지자 주막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구성진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칼바람이 불던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봄날처럼 따뜻하고 퍽 둥근 달이 떠올라 주막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별들도 총총히 빛나며 이들의 축복을 내려주는 듯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부엌 퉁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주막을 지키며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아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결국 그 마음이 돌고 돌아 큰 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당신이 아끼던 그 비단 옷고름이 우리 집을 지켜주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씩씩하게 잘 살게요. 어느덧 잔치도 막바지에 이르고 배불리 먹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박씨 부인과 어사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네. 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음세. 어사나리,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사람들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와 달리 든든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들의 남은 덕과 고기가 들려 있었고 마음에는 희망이라는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잔치의 여운만이 남아있었지만 결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찬 충만함이 감돌았습니다. 어서는 박씨 부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나는 한양으로 떠나야 하오. 하지만 내 마음 한 조각은 항상 이곳에 두고 가리다. 부디 몸 건강히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이 주막을 지켜주시오. 박씨 부인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가시는 길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존경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정이었습니다. 어사는 주막에 가장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박씨 부인은 그의 잠자리를 살폈습니다. 깨끗하게 빤 이불과 요를 깔아드리고 머리맡에는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니 마당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예전의 차갑고 무거운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편안하고 아늑한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부엌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으며 불씨를 확인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곧 밤바람이 잦아들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막의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달빛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비는 기도처럼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해가 뜨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루는 예전과 다를 것입니다. 탐관오리의 횡포로 비톡족의 두려움도 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예순 미소를 머금은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고단한 몸을 뉘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아마도 따뜻한 봄날, 꽃이 만발한 고갯길을 걸어오는 반가운 손님의 모습이 나타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날 아침, 밤새 마을을 감싸고 있던 축제의 열기가 가라앉고 산골 마을에는 평온하고 맑은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간밤에 내리던 눈은 어느새 그쳤고 나무가지마다 하얗게 피어난 눈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떠날 제비를 하는 어사를 배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어사는 간밤에 편안한 복장을 벗고 다시 관복을 갖춰 입었는데 그 모습이 더없이 늠름하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한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어사는 떠나기 전 박씨 부인을 불러 정중하게 문서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관아의 도장이 붉게 찍힌 주막터와 밭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부인, 이것은 약속대로 이 땅과 집이 부인의 것임을 나라에서 보증하는 문서요. 이제 그 누구도 부인을 이 터전에서 쫓아내거나 괴롭히지 못할 것이요. 어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내돈에 남의 땅에서 서름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온전한 내 집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날이 이 귀한 것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박씨 부인의 말에 어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이 베푼 것은 단순한 밥 한 끼와 비단 조각이 아니었소. 그것은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그 고귀한 마음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오. 어사의 진심 어린 말에 주위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사는 마지막으로 늙은 할멈과 마을 사람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은 내가 각별히 지켜볼 것이니 서로 돕고 의지하며 평화롭게 사시오. 만약 또다시 힘없는 이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오. 그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자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최 부자의 횡포에 시달리던 지난날의 두려움은 이제 봄눈 녹듯 사라지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어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은 존경의 예를 표했습니다. 드디어 어사 일행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자 어사는 말에 올라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오. 내 언젠가 다시 들르리라. 어사의 호탕한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씨 부인과 마을 사람들은 어사의 행렬이 고개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어사의 뒷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영웅처럼 든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정의와 사랑의 기운은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훈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사가 떠난 뒤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관하로 끌려갔고 그의 집과 재산은 관의 처분에 따라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최 부자 일행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어사에 대한 모욕담을 나누며 박씨 부인의 선행을 칭송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박씨 부인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이웃 간의 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어사가 준 문서를 장롱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땅 주인이 되었다고 해서 거만해지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며 주막을 돌보았습니다. 이제는 쫓겨날 걱정 없이 마음껏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녀의 손길에는 신바람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낡은 지붕을 보수하고 헐거워진 문짝을 고치며 주막을 더욱 아늑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주막 마루는 반질반질 윤이 났고 부엌에서는 언제나 구수한 밥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자 주막 주변에는 노란 개나리와 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주막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나그네들이 하나둘씩 주막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그 암행어사 아리가 묵어가셨다는 주막입니까? 주인장의 인신이 그렇게 후하다면서요?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막을 둘러보며 박씨 부인의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언제나처럼 넉넉한 인심으로 뚝배기 가득 국밥을 퍼주었고 손님들은 그 맛과 정성에 감탄하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주막은 이제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은 이곳에서 묵으며 합격을 기원했고 장사하러 가는 보부상들은 이곳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피로를 풀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단 주모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녀의 미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주막은 사계절 내내 문전성시를 이루었지만 박씨 부인은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 또다시 남루한 행색의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옷은 다 해져 속살이 보였고 배고픔에 지쳐 비틀거리는 모습이 예전의 어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주막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박씨 부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버선발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어서 이쪽으로 오셔서 앉으시죠. 그녀는 거지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하고 갓 지은 밥과 고깃국을 내어왔습니다. 거지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사든 거지든 모두 귀한 손님이었고 배고픈 이를 먹이는 것이 자신의 천직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박씨 부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늙은 할멈은 찬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고 박씨 부인은 마을의 큰 어른이 되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주막 일을 돕는 젊은 아낙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가난한 이에게 더 정성을 다하거라. 그 복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란다. 그녀의 가르침 덕분에 주막은 주인이 바뀌어도 여전히 인심 좋기로 소문난 명소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을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명절 때마다 찾아와 세배를 올리고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어사가 떠난 후에도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끔씩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와 박씨 부인의 안부를 묻고 귀한 약재나 비단 오감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박씨 부인은 한양 쪽을 향해 절을 올리며 어사의 건강과 안녕을 빌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두 사람의 마음은 끈끈한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어사가 보내준 비단, 오감으로 고운 옷을 지어 마을의 가난한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다시 이웃에게 베푸는 그녀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주막각 고갯마루에는 붉은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눈보라치던 그 밤, 찢어진 비단 옷고름을 감아주던 그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작은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이토록 아름답게 바꾸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참으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진 시련도 있었지만 결국 선한 마음이 이긴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국화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주막에는 하나둘씩 등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황토방 아랫목에는 지친 나그네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부엌 개석을 구있는 숭늉의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해주는 이웃들이 있고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주막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을 완성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풀벌레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어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휘영정 밝은 달빛이 주막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배고프고 추운 이들에게도 이 달빛 같은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소박하지만 진실했고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창문을 닫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포근한 온기가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마도 젊은 날의 남편과 고마운 어사나리 그리고 정겨운 이웃들을 만나 즐거운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예순 미소가 번졌고 숨소리는 점점 규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말에 등불은 꺼졌지만 그곳에 깃든 따뜻한 마음의 불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바람도 숨을 죽인 채 세상의 평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박씨 부인이 남긴 착한 마음의 씨앗은 우리들 가슴속에 남아 언제까지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한 비단, 옷고름 같은 포근한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당신, 이제 모든 근심을 내려 편안히 주무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선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햇살이 당신을 비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꾼도 물러갈 시간입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고 아침에는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 물길이 닿은 곳마다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듯 박씨 부인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찬바람만 쌩쌩 불던 그 척박했던 고갯마루는 어느덧 비단 고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박씨 부인의 주막은 전국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여 비단을 펼쳐놓은 듯 아름다웠고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타올라 마치 박씨 부인이 나누어준 그 붉은 옷고름이 산 전체를 감싸 안은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풍경을 보며
자연스레 박씨 부인의 따뜻한 마음씨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파리의 두이는 이제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주름 골골마다 인자함과 평온함이 고여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거운 가마솥을 들거나 장작을 패는 힘든 일은 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주막의 안주인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가 거두어 기른 고아들과 마을의 젊은이들이 든든한 일꾼이 되어 주막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씨 부인을 왕할머니라고 부르며 친부모 이상으로 섬겼고 박씨 부인의 가르침에 따라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주막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사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들판의 곡식들이 모두 거두어진 무렵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퉁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며 졸고 있었는데 문득 먼 곳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암행어사, 날이 가올 때 들었던 그 소리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도 연로하여 은퇴했을 것이고 이곳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주막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씨 부인은 흐릿한 눈을 비비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습니다. 비록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총기 어린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 대신 검소한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욱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노신사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며 감회에 젖은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퉁마루에 앉아있는 박씨 부인을 발견하고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그분, 바로 옛날의 그 거지이자 암행어사였던 분이었습니다. 아, 부인, 그동안 평안하셨소. 내 약속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 노신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과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놀라움과 기쁨에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앙상한 손을 뻗어 노신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 아니 대감마님. 살아생전에 다시 뵙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시다니요.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과 험한 세상을 살아내느라 고생했던 서로에 대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이제 조정의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려던 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을 떠나기 전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이곳을 마지막으로 꼭 다시 한번 들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박씨 부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씨 부인이 주었던 붉은색 비단 옷고름이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색은 다르고 올은 풀려 있었지만 그 옷고름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옷고름이 없었다면 나는 그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요.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진정한 관리도 되지 못했을 것이요. 이것은 내 목숨이자 내 스승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옷고름을 어루만지며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감마님, 그 옷고름은 제게도 큰 스승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눔이 돌고 돌아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주막의 젊은 일꾼들과 손님들도 두 분의 재회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서는 다시 한번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떠들썩하고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소박하고 정겨운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손수 담근 동동주를 대감의 잔에 따랐고 대감은 그 술을 달게 받았습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 앞에서 두 노인은 밤이 새도록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 그리고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극복의 이야기들은 곁에서 듣는 젊은이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며 두 분의 마지막 만남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감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셔기는 박씨 부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인, 부디 건강하시오. 내 저승에 가서라도 부인의 은혜는 잊지 않겠소. 박씨 부인도 대감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대감 마님도 가시는 길 평안하십시오.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그대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를 짚고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대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대감이 다녀간 뒤 박씨 부인은 급격히 기력이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숙제를 마친 사람처럼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곳간에 있는 곡식들을 풀어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막을 운영하던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앞으로의 일을 당부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거라.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오거든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말거라. 네. 겨울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리던 날 밤, 박씨 부인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인종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들듯 편안한 미소를 머금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가 거두어 키운 자식 같은 젊은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눈물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박씨 부인의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선녀님이 다시 돌아가셨다며 슬퍼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장례는 마을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인근 고을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녀의 국밥을 먹고 힘을 얻었던 수많은 나그네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심지어 한양에서도 대감의 자제들이 내려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대감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라며 박씨 부인의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의로운 비단 주무 박씨의 미호라고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색 비단 옷고름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석을 보며 박씨 부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떠난 후에도 주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단순한 주막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막 한쪽에 작은 사당을 짓고 박씨 부인이 쓰던 국자와 행주, 그리고 대감이 남기고 간 낡은 비단 옷고름을 모셔두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이곳을 찾아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지혜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주막은 마을의 구심점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주막의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키웠던 아이들이 노인이 되고 그들의 자손들이 다시 주막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주막의 가풍만은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굶주린 이에게 줄 밥은 남겨두었고 돈이 없는 나그네에게도 잠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막을 비단 주막이라 불렀고 이곳에 국밥을 먹으면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은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곤 했습니다. 어느 해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을 때의 일입니다. 관아의 곳간도 비어가고 인심이 흉흉해져 도적배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비단 고개 마을만큼은 평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고 서로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주막에서는 큰 가마솥에 죽을 끓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마을의 부자들도 곶감을 열어 십시일반 힘을 보탰습니다. 이 소문은 조정에까지 전해져 임금님께서 이 마을에 효아의가 살아있는 마을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큰 상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설이 되어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면 박씨 부인의 묘소에 가서 기호제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하늘도 감동했는지 어김없이 단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동상에 걸리거나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비단 오고름이 모셔진 사랑에 와서 기도를 하면 씻은 듯이 나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박씨 부인의 사랑이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선비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보찜을 풀고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주모는 박씨 부인의 증손 몇 벌 되는 젊은 아낙이었는데 그녀는 뚝배기에 국밥을 가득 담아 내왔습니다. 선비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맛이 참 좋다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모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국밥에는 특별한 양념이 들어간답니다. 선비가 그게 무엇이냐고 묻자 주모는 벽에 걸린 낡은 붉은 비단 조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저희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비법이랍니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벽에 걸린 비단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날고 해졌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기운은 여전했습니다. 선비는 국밥을 깨끗이 비우고 주막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높은 권력이나 많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낡은 비단 조각처럼 작지만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훗날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항상 비단 조막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가면 전설 속의 비단 조막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건물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길도 넓게 포장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찬바람 부는 겨울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그리워 문을 두드리는 나그네에게 정성스런 밥상을 차려주는 그 마음만은 여전할 것입니다. 혹시 만나게 된다면 한 번쯤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딘가에 붉은색 비단 옷고름이 걸려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옷고름을 보며 박씨 부인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여행길도 한층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려는지 바람소리가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박씨 부인이 남겨준 따뜻한 비단 옷고름이 있으니까요. 그 옷고름이 여러분의 꿈속을 포근하게 감싸주어 추위도 근심도 없는 편안한 밤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그 붉은 빛깔이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저도 이제 그만 촛불 끄고 잠을 청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눈이 하얗게 쌓인 마당을 쓸며 누군가를 위해 길을 내어주는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